중년 남성의 말 못할 고민, 전립선 질환.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소변 줄기가 부쩍 가늘어졌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면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야간에 한 세 번, 네 번 자다 일어나가 화장실 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고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더라도 비뇨기과를 찾기 부끄러워 숨기거나 노화 현상으로 여겨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3, 4개월 전부터 오줌이 경기가 나오고 오줌이 줄기가 완전히 그냥 약하고 이런 거를 느꼈어요. 오늘 TV닥터에서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비뇨기과 김택상 교수와 함께 전립선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년 남성들이 마치 그 여성들이 요실금 겪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립선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까? 실제 수치는 어느 정도 돼요? 예, 본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50대면은 네. 전립선 비대증이 한 50% 정도, 60대면 한 60% 정도, 그리고 네. 70대라면 거기서 10% 더해서 한 80% 정도가 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 40대부터 조금씩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50대의 맞습니다. 절반 정도면. 예, 맞습니다. 네. 원래 젊을 때는 젊은 분들을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한 전립선 용적 크기가 한 20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 이렇게 넘어오면서 서서히 자랍니다. 네. 그래서 20g이 넘으면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 하고요. 그런 전립선이 크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한 50대 50% 중에 한 네. 60, 70% 그런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비대증은 참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전립선이 아까 그 20g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밤톨 정도? 예, 예. 크기가 밤톨 정도 되는 크기고요. 그럼 좀 작은 크기의 이 기관이 사실 이게 여자한테는 없는 기관을 잘 모르거든요. 남성의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고 이 자그마한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방광 입구에 이렇게 노란 부위가 있으시죠. 아, 이 부위가 전립선입니다. 정말 예. 중앙 깊숙이 자리 잡고 예, 있네요. 굉장히 깊숙한 부위에 있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네. 소변이 전립선 가운데를 통과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옆에 보면 조그만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사정액이 통과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옆으로 사선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정액이 통과하는 예, 거고 맞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내려오는 건 소변인가요?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전립선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전립선이라고 선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비선 역할을 해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로에 전립선이 지금 걸쳐져 있는데 여기에 예, 예.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기나요? 예, 연령대별로 예. 흔하게 생기는 문제가 조금씩 다른데요. 30, 40대 젊은 분들에게는 전립선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들 오래 사시기 때문에 고령분들에게는 조사를 해보면 전립선 암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비대증부터 좀 자세히 여쭤보죠. 예, 예. 아까 그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나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거네요. 얼마나 커지면 이게 비대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인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나라 분들은 조사를 해보면 한 20g 넘으면서 증상을 좀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네. 국제적으로도 한 20g 이상이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럼 우리가 사진을 볼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 제일 왼쪽의 그림이 이제 정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앞에 붙어 있는 전립선이 굉장히 커져 있죠. 진짜 소변- 20g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왼쪽 정상인 경우에는 넓고 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변이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이 커지면 길이 일단 좁아지고요. 좁아지기도 하지만 아래 위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네. 좁고 긴 통로를 통과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 보기에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는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증식되기도 하고
그다음 자동으로 사멸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젊을 때는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커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전립선 세포가 남성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은 전립선은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지만은 네. 민감도가 더 증가해서 세포가 무럭무럭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0대 한 남성분을 만나봤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어떤 증상을 느끼셨는지 들어보시죠. 첫째, 소변이 굉장히 자주는 누구었고 오줌 줄기가 약하고 그러고 오줌을 누워도 시원하지를 않고 이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소변을 봐도 양은 얼마 나오지를 않고 또 뭐 좀 개운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해가 찾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게 제일 한데 그래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젊을 시절 모양으로 수박을 먹고 잔다든지 안 그러면 맥주를 갖다가 많이 먹고 산다든지 그러면은 사람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나면 좀 개운한 점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없이 봐도 개운하지를 않았고 또 잠들 사이에 좀 누가 있으면 또 이제 소변으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하루가 아니고 계속 추나 추동 계속되어 보세요. 그게 상당히 괴롭단 말입니다. 남한테 말하기도 넌 보기에는 애관상은 괜찮으나 남한테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좋지 못한 이야기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야, 정말 제일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수면 중에 화장실 가는 일, 약간 귀찮을 때 있으시죠? 네. 그렇다고 참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몇 번씩 계시면 정말 생활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상 전립선 요도는 굉장히 이제 넓고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다 못 비우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네. 소변이 남아있는 채로 주무시게 되면 소변에 차면은 요의가 느껴지기 때문에 또 일어나시게 됩니다. 양측에서만 이렇게 누르니까 저렇게 요도가 좁아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일단 소변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요속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방광경부가 굉장히 자극을 받게 되어서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러 가시게 되고 참아야 될 상황에 못 참으시고 급하게 화장실에 뛰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시고요. 치료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 이미 방광벽이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전립선을 수술을 하거나 약을 제대로 쓰신다 하더라도 예. 방광벽이 이미 두꺼워지기 때문에 방광에 대한 약을 또 따로 써야 되는 그럼 그런 일이 또 교수님 생기게 이게 됩니다. 점점 요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다치거나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변 아예 못 보시고 배가 산만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괴롭다고 응급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소변줄을 넣어서 소변을 배출시키고 예. 그다음 전립선에 대한 치료나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 일단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방광벽에 힘줄이 서게 됩니다. 그럼 그 힘줄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을 네. 우리가 방광계실이라 합니다. 그럼 방광계실이 네.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사이에 그게 계시래요? 예, 주머니처럼 생긴 게? 예, 그 힘줄 사이사이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압박을 하니까 예, 예. 나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두꺼워진 벽 사이사이에 힘줄들이 이렇게 섬유화된 힘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사이 공간은 또 약해지게 됩니다. 그 약해져서 그 벽이 밀어져 나와서 이 공간에 소변이 고이게 되면 염증도 생기게 되고 네. 돌도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방광벽이 너무 두꺼워지면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와야 되는데 방광벽이 두껍다 보니까 그 부위를 통과를 잘 못하게 되고 방광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서 소변이 잘 못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콩팥으로 그 압력이 전달이 되어서 콩팥이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그것을 수신증이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 결국은 이제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방광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방광이 소변을 잘 받지 못하니까 내보내는 신장에서도 그렇죠. 예.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모든 환자들이 그런 경우는 아니고 예. 심하게 오랫동안 방치해둔 환자분들은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고요. 심한 분들은 이제 투석 또는 신장 이식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전립선 문제 때문에 방치해서 결국 신장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예, 말씀. 아주 드물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결코- 소변 길이라는 게 네. 아래 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증을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다가는 방광이나 신장에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반드시 치료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료 방향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검사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검사를 저희가 받게 되나요? 예, 일단 오시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말씀하시는 거랑 이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랫배를 통해서 보면 방광 모양이나 그리고 전립선 모양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사진 보시다시피 이게 방광이에요? 예, 방광이 있고 밑에 전립선이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요속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요속 검사? 예, 말 그대로 이제 오줌발 속도 검사 이렇게 오줌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소변을 보는 그 변기처럼 생긴 기구에다가 소변을 보시면 그 소변에 떨어지는 무게를 그래프로 측정을 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소변을 보시게 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환자분이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구나 또는 굉장히 힘들게 보시는구나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환자분들이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잔뇨량 측정 검사라고 있는데요. 그 검사를 해보시면 잔뇨가 저렇게 많이 화면에 보이시듯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잔뇨가 많다고 호소하시는데 실제 검사해보면 잔뇨량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데도 그렇게 느끼는 증상이네요? 예, 조금씩 찾아보다 보면 시원치 않게 소변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랑 요속 검사, 잔뇨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 초음파 검사는 항문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초음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경직장 초음파, 예, 예. 카메라를 직장으로 넣어서 보는 거예요? 예, 왼쪽 그림에 보시듯이 전립선이 굉장히 몸속 깊숙한 곳에 있어서 아랫배에서 초음파를 비추면은 이게 굉장히 멀어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문쪽으로 보시면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정확한 모양과 어느 부위가 어떻게 커져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견은 지금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는 소견이에요? 예, 오른쪽 초음파는 예. 많이 커져 있는 거고요. 원래 젊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약간 이 부위가 거의 굉장히 작아져 있고요. 젊을 때는요. 네. 약간 하트 모양으로 이 부위가 온폭 들어가게 요렇게 생겼는데 네. 연세가 드시면서 여기가 점점 자라면서 위쪽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고요. 소변 길이 요 안을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커져 있는 환자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비대증으로 정확히 진단을 받으면 결국 비대된 그 전립선을 줄여야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인가요? 커져 있는 전립선을 줄인다고 하거나 그런 네.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예, 예.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네. 아니면 막혀 있는 길을 약으로서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서 열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약만 먹어도 그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예, 완화될 수 있고요. 네. 현재 많이 쓰는 약물로는 막혀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약을 드시면 일단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당장 나타나거든요. 아주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혈압약처럼 끊으면 다시 불편해집니다. 혈압약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드시는 약이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해 줌으로 해서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예, 그 약은 이제 하루 이틀 드시는 효과는 없고요. 네. 한 몇 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드시면 전립선 크기가 치료 전보다 한 60% 정도 수준으로 작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병합해서 씁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해 주신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일단 증상을 하루 이틀 만에 확 줄여주는 약인데 끊으면 바로 또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혈압약 아주 길게 어떻게 보면 평생을 드시는 것처럼 이 약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시면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약을 기본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 드시다가 약을 이제 깜빡하고 그냥 안 드시거나 그래 보면 한 며칠 안 드셔도 증상이 뭐 약 안 먹어도 괜찮더라 이래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그 전립선 크기가 다시 이전으로 원상복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결국은 병원으로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처음 치료할 때부터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환자분들이 부담을 가지시고 예. 스트레스를 받아가시고 치료를 그럴 것 같으면 뭐 치료를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이 크게 부작용이 크게 심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내 몸에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좋은 비타민이다, 뭐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예,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부작용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 예, 맞습니다. 어떤 예. 부작용이에요? 예, 알파 차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혈압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이 알파 차단제라는 게 전립선에 적용되기 시작한 게 혈압약으로 쓰다 보니까 환자분이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본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압을 기본적으로 다 조금씩은 떨어뜨립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혈압을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간혹 이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로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네.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지 혈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은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간다 또는 이제 성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보고가 있기는 한데요. 성기능이? 예, 그렇지만 이제 거의 그런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예. 근데 약을 나 그렇게 오래 복용하느니 차라리 나는 수술을 받고 싶어요. 라는 환자분 안 계세요? 아, 있습니다. 예. 약을 이제 요즘 다 오래 사시기 때문에 50, 60대부터 약을 투여가 시작하면 약값만 해도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네. 그다음 매일마다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또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스트레스죠. 그래서, 예,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네요. 예, 말 그대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비대되어 있는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절제를 하면은 네. 이렇게 구멍이 크게 이제 나게 되죠. 공간이 크게 생기면서 어디 구멍이 크게요? 예, 요게 방광이고요. 네. 요 부위가 전립선인데 여기를 제거를 해주면 소변이 통과하는 길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럼 오른쪽이 이렇게 뭐 잘게 부서져 나온 저게 뭔가요? 예, 저게 이제 제거한 전립선 조직입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돼서 예, 예, 나오는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홀랩 수술이나 뭐 KTP 수술 이런 여러 가지 레이저 수술들이 많은데요. 네.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좁아진 길을 어떤 레이저로 제거를 하느냐.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나가는 길을 틔워준다는 원리는 다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럼 한번 커진 그 전립선은 없애주면은 이제 다시는 커지질 않나요? 아니면 또 자라나요? 예, 우리 몸이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네. 전립선이 자라기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제거를 하면 다시 자라는 데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랫동안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비대증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립선 염증인데요. 이 염의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긴다고요? 예, 주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주로 젊은 층에 더 예, 많이 예. 생기는 게 예, 예. 염증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전립선염은 크게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눕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는 드물고 네. 대부분 이제 전립선염이라 하면 만성 전립선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이라고 하면 얼마 동안이나 진행된 걸 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급성, 만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만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증상이 급하게 나타나냐 또는 굉장히 급하게 막 그렇진 않지만 꾸준하게 나를 괴롭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을 위주로 해서 예, 예. 구분을 했네요. 예. 예. 그러면 염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예, 전립선염은 만성 전립선염이 오게 되면 소변 볼 때 일단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기본적으로 좀 따라오게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사정할 때 통증을 느낀다든가 소변 볼 때 배뇨통 그리고 회원부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거나 소변을 안 보더라도 평소에도 회원부가 굉장히 좀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통증과 함께 화끈화끈한 느낌 또는 가려운 느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방광염이 생겨도 이렇게 소변 보기가 좀 힘들고 네. 요도염도 그렇고 예, 예. 이 전립선염도 약간 좀 헷갈리지 않나요? 예, 증상적으로 증상이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광염 증상도 뭐 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복부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항문 통증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서 네. 치료도 약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약을 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치료약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제 바꾸고 말하면 뭐 확실한 특효약이 없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이 약 써도 잘 안 되고 저 약 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뭐 섞어보면서 쓰기도 하는데요. 네네. 예, 일단 먼저 이 전립선 만성 전립선염 환자가 오시면 세균성인지 비세균성인지 일단 그것을 먼저 감별하기 위한 특수 검사를 합니다. 세균이 없는 염증도 있고요. 예,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염자가 붙으면 네. 이 세균에 의한 염증으로 생각하고 예. 어떤 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균이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죠. 염증이니까.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염증이라는 정의가 발적, 즉 이제 벌겋게 되거나 부종, 붓거나 그리고 발열, 통증 이런 게 있으면 염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세균이 없더라도 비세균성으로 조직 형태가 염증 세포가 침착이 되면서 그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인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찾지 못한 세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생제를 쓰기는 씁니다. 하지만 주 치료는 앞에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하고 소염제, 진통제 이런 것들을 주 치료로 쓰게 되고요. 치료로 해도 효과가 모두 다 있는 게 아니고 한 50~60% 정도밖에 효과가 없고요. 그래요? 예, 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그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약물 치료보다는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오는 이유가 네.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 음주 이런 것들을 한참 많이 하는 나이대니까 젊음을 믿고. 예, 과로를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낮밤이 뒤바뀌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요즘 되어 그런 있습니다. 젊은이들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젊은 환자들도 실제로 많이 보십니까? 예, 많이 찾아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갔다가 결국은 이제 대학병원까지 오게 되는데 대학병원을 오신다 해도 예. 결국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환자들이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됐구나. 그걸 받아들이시고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네.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염증과 함께 또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그 평균 수명이 아주 높아짐으로 인해서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비대증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염증이 전립선 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일단 이것부터 여쭙고 싶네요. 예.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된다면 모든 비대증 환자들이 굉장히 좀 긴장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증거는 없고요. 전립선 염이 이전에는 전립선 암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염증인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립선 암 환자들이 이전에 전립선 염을 앓았던 경우가 더 많다 해서 연관이 있다고 대부분 이제 요즘은 그렇게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전립선염이 있으면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암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좀 더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고 좀 더 자주 검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 암이 발견하고. 빨리 발견되고 더 많이 발견되어서 증가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암이 의심되셔서 병원을 찾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어떤 증상인지 들어보시죠. 한 2~3개월 전부터 갑자기 몸무게가 막 갑자기 줄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뭔가 싶어가지고 저 동네 병원에 갔더랬어요. 그래 정밀히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건 전부 다 괜찮은데 그 전립선 쪽에 수치가 4가 나와야 되는데 32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비뇨기과를 한번 가봐라. 초음파 검사를 하라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암이 없인된다. 전립선 암이 없인된다. 그래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라. 이래서 여기 큰 병원 여기 오게 됐습니다. 글쎄 전혀 뭐 이상 전세라고 없었고 한 3~4개월 전부터 오줌이 경기가 나오고 오줌이 줄기가 뭐 완전히 그냥 이래 약하고
이런 거를 느꼈어요. 아픈 증상도 없고 혈류도 안 나오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막 4, 5kg 그냥 떡줄에서 놀래가지고 그래요. 병원에 갔더랬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교수님,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전립선 질환의 증상보다 몸무게가 확 빠져서 오히려 놀라서 가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암인데도 증상이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암 환자들이 비대증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느끼시고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검사를 몇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피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피 검사를 보시면 아까 환자분이 원래 4 이하여야 되는데 32까지 올라가셨다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환자들 대상으로 정상 기준을 우리가 4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높으면 좀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시거나 그래서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항문으로 전립선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만져보면은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는 좀 말랑말랑한데 암인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전립선 특이항원 같은 피 검사들이 우리 국가 암 기본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세가 다 넘어가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뇨기과 의원 가셔서 전립선 암 특이항원 검사를 하시는 게 아마 네, 조기 발견에 네. 좋을 겁니다. 아니 근데 본인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병원 가는 게 가장 최선이겠네요. 그 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뭐 샤워하다가도 약간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위암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자각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좀 의심할 만한 특이 증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변발이 약해지나 그래 생각하는 정도지 본인 스스로 병원 가셔서 검사하시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안 좋네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돼서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 하지만 비뇨기과라는 그 문턱이 남성분들에게는 어떤가요? 좀 별로 꺼려지시는 병원 중에 하나. 네, 맞다고 아주 강하게 긍정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전립선은 아무래도 그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수술 받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조기에 발견되면은 예. 수술이 완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물론 수술 이외에 방사선 치료를 하신다거나 호르몬 치료를 하신다거나 해서 거의 완치 수준으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이제 남성성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성기능 장애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이고 조기에 발견되고 이러면은 수술을 많이 권유하는 추세고요. 수술을 네. 하시면 신경 보존을 할 수 있는 이제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경 보존 수술을 하시면 모든 환자들에서 다 성기능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50%, 60% 정도 성공률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 60% 정도라도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됩니다. 네. 예, 슬라이드 보시면 예. 전립선암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이 전립선이 요 그림이 보시면 요 부위가 손을 잡고 있는 이 부위가 방광이고요. 요 앞부위가 요도입니다. 요 사이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을 이렇게 수술로서 드러내게 되고요. 네. 드러내고 나면 방광 입구와 요도를 다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능을 유지하는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고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립선이 지금까지 앞에 소변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요실금도 좀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또 새는 경우가 예, 있다. 그래서 패드를 차거나 기저귀를 차고 지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시면 네. 한 70%에서 다 회복이 되시고요. 한 90% 이상 되시면 1년 정도 되시면 네. 90% 이상이 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10% 정도에서는 계속 소변이 새어서 좀 굉장히 불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떤 경우에 소변이 많이 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변기가 좀 높은 경우 그리고 암세포의 악성도가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 요실금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비대증은 그 비대해진 부분을 절제한다고 하셨는데 암은 전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전립선과
정액을 모아두는 주머니인 정낭과 네. 그 주변 조직까지 그럼 임파선까지 다 제거를 해야 결국은 됩니다. 그러면은 전립선이 아예 내 몸에서 사라지는 건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오는 게 네. 이제 요실금이라는 불편함이죠. 아, 부작용 중에 그리고 하나가. 부부관계 시에 이제 발기 기능을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성기능을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정액이 나오는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관계 시에 뭐 정액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정액이 그 곳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나오는 통로 모아두는 주머니 자체를 네. 같이 제거를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수술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신가요? 여기 오늘 방청객분의 두 분의 남성을 모셨는데 어떻게 평소에 비뇨기과 가시는 게 좀 꺼려지시는지 최근에 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 검진을 네. 제가 검진 2년마다 보통 이래 지역도 그 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받는데 어떨 때는 가고 또 저기 아까 말한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합니다. 근데 네.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지금 62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런 게네.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한 한 50% 이상은 안 생겼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오줌발이 좀 약하다는 거 외에는 저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오늘 참가하게 된 거는 제 또래 친구나 형님들을 봤을 때 이렇게 전립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병원 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TV 나오는 그 광고약을 많이 사 먹게 됩니다. 복용을. 그건 좀 손쉬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광고약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효과는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위약 효과로 들어보셨듯이 뭐 플라시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소변 보는 증상에 대해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셔서 효과가 있는지 본인 기분이 그냥 좋아졌다고 느끼는지 네. 그 제대로 된 이제 연구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약들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미 다 그런 약을 드셔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나 그런 약들을 처방하면 효과가 확실히 더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보다는 일단 효과는 떨어져 있고 위약보다는 그 조사된 바는 없지만 예.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위약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 위약 효과보다 조금 나을 정도면은 그렇게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방치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보신 거예요? 물론이죠. 예. 방치해가지고 예. 잔뇨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소변이 이제 다 못 비우고 남게 되면 고이물은 썩게 되죠. 염증도 심하게 오시고 그다음 찌꺼기가 채여서 방광 결석이 생기고 이런 분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고 그다음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래 사 드시는 경우에는 네. 치료가 안 되셔도 계속 그대로 약만 드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 혹시나 숨어 있는 전립선암을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아이고. 그렇지만 병원을 이제 먼저 찾아가시면 네. 전립선암이 숨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예. 일단 1차 약물에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용량을 올린다거나 약을 바꾼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 단계의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 드시는 것보다는 병원을 가시는 게 더 치료가 당연히 더 잘 될 거고요. 네. 아마 비용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비용도 훨씬 쌀 겁니다. 그건 확실한 그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이니까 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남성분이 오셨는데요. 연세가 지금 61세입니다. 네. 근데 평소에 어떻게 좀 비뇨기 쪽으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셨어요? 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요즘 주변에 보면은 전립선 질환을 앓는 분들이 대다수 기혼자들이기 때문에 네. 아내들한테 염증이 생겨서 옮길까봐 걱정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남자의 성기능이 혹시 지장이 있을까 싶은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예.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염증을 혹시 옮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성기능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예,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전립선염이 대부분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거의 그 부인분에게 옮길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급성 전립선염이나 아니면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물론 옮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만성 전립선염은 비세균성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전립선 질환이 남성 질환이긴 하지만 우리 또 댁에 가시면 남편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성분들은 혹시 궁금한 점이 없으세요? 아,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 건강검진에서 예. 그 위내시경을 했는데 예. 헬리코바크분이 있다 해서 그 약을 한 2개월 정도 복용해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받으셨어요? 예? 누가? 우리 남편이. 아, 남편분이 헬리코박터균 그 치료를 받으셨어요? 한 2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주위에서 약이 들어보니까 그 약이 독해서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성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던데 오. 실제로 그런지 만약에 성기능이 저하된다면 또 어떤 음식을 복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아, 또 궁금합니다. 보양식까지. 네. 네, 실제로 그런 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으셨나 봐요. 글쎄요, 저는 물론 약이 독하면 예. 속이 쓰리고 뭐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아. 예.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특별히 뭐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 또는 전립선 건강에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식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네. 이제 알려진 바로는 토마토나 아니면 콩 이런 것들이 전립선 암을 예방해주고 전립선염에 효과가 좋다고 그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네요. 토마토나 콩을 섭취하면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도 피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 이제 그 육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전립선 암과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전립선 암이 서양인들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암이 걸렸다면 3명 중에 1명은 전립선 암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서양인들한테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육식, 육고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전립선 질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늙어가고 노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그 통과 의례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연세가 드셔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시면 옛날에는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뭐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전립선이 커져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전립선에 염증이 이제 숨어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제 병원 문턱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검사 비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검사 몇 가지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훨씬 생활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이전에는 밤에 5-6번 일어나시는 분들이 네. 치료 이후에는 잠을 잘 푹 잤다. 그래서 낮 생활이 아주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시면 훨씬 더 일상생활을 편하시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환자들이 이제 전립선 암 진단을 좀 늦게 진단하게 되어서 예. 이미 이제 전신적으로 다 전이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참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빨리 병원 가셔서 예. 피 검사 한 번만 해보면 조기 진단으로 수술이나 이런 다른 방법들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과 병원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만 해보셔도 네. 그런 경우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비뇨기과의 문턱을 지금부터 좀 많이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은 정말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정기적인 검진도 꼭 자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비뇨기과 김택상 교수를 모시고 전립선 질환의 여러 가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